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수가 코스피가 2,450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비상계엄 이전 수준까지 지수가 회복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많은 보고 계실 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또 긴급 대국민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든 뭐 수사든 담대하게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관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관위에서 북한의 해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조사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러면서 계엄을 선포하게 됐고 이런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비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네. 대국민 담화 이후에 그래도 상승에는 이어가긴 하는데 네. 상승 폭은 줄고 있는 거거든요. 또 외국인의 매도세도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시장은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되겠네라는 걸 인지하는 듯합니다. 네. 예.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뭐 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이번 주에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나 정치적인 추이가 좀 정리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이것이 시장에 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할지 함께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 변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뭐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동안. 그 외에도 다른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싱크풀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정치가 지금 시장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의 일환이다라는 식으로 본인을 방어하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뭐 앞서서 그러면서 뭐 탄핵이든 수사든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떻게 추이가 이어질지 어제는 또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추이가 이어질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치는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외에도 양자기술, 어제도 이슈가 됐던 양자기술, 구글 쪽에서 윌로우라는 이 양자 칩을 공개한 것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큰 이슈로 테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게임주도 오랜만에 많이 관심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아까 뭐 양자기술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암호화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좀 나타내는가 싶었는데 이게 이제 양자 칩을 개발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암호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다시 비트코인이 또 10만 달러를 올라갔습니다. 다시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뭐 많은 종목들, 어제 많이 올라갔던 저출산 관련된 종목은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뭐 아이폰이나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 반도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의 상승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는 SK그룹사 쪽에서, SK자회사 쪽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형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비만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슈들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전망도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된 투자 리포트가 하나 발간이 됐는데요. BNK 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여전히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도 76,000원에서 72,000원으로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4분기 실적 전망치를 BNK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매출은 74조 3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8조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어닝 쇼크급의 실적 4분기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는 목표 주가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지만 현재 가격에서도 여전히 30% 정도의 상승 여력, 룸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대를 거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오늘도 삼성전자 오랜만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간밤에는 또 엔비디아가 모처럼 만에 3% 넘게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의 그 타격을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연히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수급이 안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12거래 연속 나오고 있고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도가 한 30만여 주 정도 현재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가는 버티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악영향은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어제까지 기관의 순매수에는 좀 붙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매매 공방이 좀 기관과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상대적으로 더 강한데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어줘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도대가 나오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8만 주 순매수세 붙고 있거든요. 그게 주가의 차이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미 반도체도 3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와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부를 켜고 있지만 시가 대비해서 상승폭 좀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은 어려운 상황,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 가지신 분들은 요즘 웃음이 끊이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 올라가고 있고 어제는 400달러를 안착하는가 싶었는데 또 간밤에 새벽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424달러 77센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 400달러, 한 407달러 언저리에 신고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결국엔 그걸 뚫어내면서 쭉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테슬라는 역사적 신고가 행진, 그 신고가 랠리에 접어들게 됐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여전히 일론 머스크는 존재하고 있고 트럼프의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테슬라 주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의 주가가 7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더 짧게 대선이 끝나고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11월 4일, 5일부터의 주가를 확인해 보면 지금 불과 한 달여 사이에 7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승분 거의 다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급등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서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3년 만에 신고가를 깨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기차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FS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오늘은 더 한 스푼 더 얹어진 것이 바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스페이스 X가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또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스페이스 X의 임직원과 초기 주주 같은 이런 내부자들의 공개 매수 작업이 간밤에 끝이 났는데요. 이러면서 스페이스 X의 전반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환산된 것이 한 주당
185달러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501조 정도가 될 것이다. 기업 가치가 무려 스페이스 X만 해도 501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평가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스페이스 X의 상장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차익 실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함께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런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 이런 것을 또 추종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여전히 지켜봐야 되고 내년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주항공 관련주들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HVM이 4%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경쟁사 대비해서 한 30% 정도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빠른 납기를 실현하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뭐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실적 성장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오늘 3%대 다시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 우주항공 관련주는 지금 3거래 연속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수거든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노코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 분석 보니까 4분기에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상승. 세트랙 I가 현재 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고가 대비해서는 상승폭 약간 줄이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 가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애플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간밤에 또 애플에서 이 애플의 AI 시스템이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본격적으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곳에 탑재가 되고 구동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애플의 자사 음성 서비스 비서죠. 이 시리의 챗 GPT가 이제는 본격화 탑재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그냥 말로써 질문을 하게 되면 시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되고 시리가 자동적으로 챗 GPT에 연동이 되면서 AI 관련된 검색과 문제 해답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할 때 애플 쪽에서 이게 당장 시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애플 관련된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아니,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준비 작업과 이 고도화 작업을 펼치면서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리를 이용하게 되면 챗 GPT를 활용해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AI 시대를 가장 빠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말기 스마트폰으로 결국에는 애플이 주도가 될 것이다. 애플을 주도로 하면서 본격적인 AI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카운트다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애플은 지금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입장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알려진 의견이었는데요. 실제로 브로드컴과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 과연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가 애플이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약간은 제지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플의 이 브로드컴과의 협업, 과연 AI 칩을 어느 정도로 빠르게 내놓을 수 있을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애플이나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급등세는 놀라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가 6%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소폭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16만 5,400원. 대표적으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의 흐름이 이렇거든요.
덕산 네오로스도 어제 9%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5.4% 또 한 번 레벨업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6,35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또 9% 강한 흐름으로 마감했던 아모텍은 오늘 또 소폭 상승폭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찰실현 매물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오후장의 흐름까지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YMT 오늘 강보합권 그리고 네페스는 오늘 일부 좀 찰실현 매물 나오네요. 2.4% 하락하면서 출발하면서 아이폰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좀 희비는 엇갈린다. 일부 찰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입장은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탄핵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헌문란이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저희 계속 한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종목별 전략, 시장 대응 방법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을 저희가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채팅창에 있는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이데일리온 파트너 이슈 파트너와 함께 시간 꾸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고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맞아요. 하루 이틀 좀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특히나 이제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5% 이상 상승 나왔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3% 이상 상승 나오면서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2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탄핵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해당 정치 안정화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이제 정치인들 특히나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가 오늘 같은 장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 그리고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은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해당 관련주들 혹시나 정치 테마주를 접근하실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해당 관련돼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좀 잠시 뒤에 제가 이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적 이슈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통령 담화가 진행이 됐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또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오늘도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사실 우리 시장 이제는 저점 딛고 반등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가 나왔는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다행스럽게도 앞서서 이제 5% 이상의 폭락 이후에 네. 다시금 이제 시장이 빠르게 반등 바로 다음 날 나왔기 때문에 2,400포인트가 다시 지지선으로 변경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 조정 2,300포인트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2,400포인트를 지켜주느냐 아니면 못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굉장히 이제 좀 과도한 그 수급이 들어갔고 관심이 많이 들어갔는데 정치가 조금 안정화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좀 상승할 종목들로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나는 굳이 정치 테마 쪽으로다가 좀 잘 상승이 나오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할지 혹은 이제 대장주가 보통은 더 크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치 테마주가요.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인물 중심의 테마주가 갔다가 이제는 또 정책 관련주로 시선이 살짝 옮겨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저출산이라던가 교육 관련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치 관련된 섹터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 말씀드렸듯이 대장주로 항상 살펴봐야 대장주요?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인맥 관련주는 뭐 대선이든 아니면은 이제 총선이든 관련 인맥주들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인맥주들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인맥주 중에 좀 살펴보면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관련 이제 인맥 관련주로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좀 지지받으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35,000원 부근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내일장 좀 빠른 반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인 관점으로 특히나 이제 정치 테마주는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윤 대통령이 본인이 내려오겠다라던가 이런 이제 이슈 하나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25,000원 부근 지지 라인 잡고 혹시나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짧게 24,500원 이탈 시 손절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한 4만 원 구간까지 반등을 노려보고 단기적 관점으로는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맥 관련주 중에서는 솔직히 에이텍이라든가 이런 대장주 제외하고는 좀 제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형지 엘리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상교복 관련된 정책을 공약을 계속해서 내놨던 이재명 관련 테마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관련 테마주인데 2,200원 부근 현재 이제 오늘의 저점이죠. 저점 부근을 다시 깨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역시나 내일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혹시나 오늘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잡아볼 수 있고요. 손절가만 지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 2,600원까지는 빠른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인데 솔직히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상한가도 여러 번 기록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단기적으로 3,800원 부근, 전고점 부근을 돌파 못하면서 밀리기는 했지만 3,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쯤 매수 타점 다시 잡아볼 만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도 움직임이 나오지만 조금 뒤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이제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 만큼 여러 가지 테마가 복합적으로 이슈로다가 작용할 수 있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한번 매수 타점 아직도 유효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인물 중심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체가 없는 종목군들도 많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뉴스 하나에 따라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먼저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긴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도 잊을만 하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부터 짚어볼까요?
주시죠. 네, 일단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지금 아직까지는 종전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혹은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는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특히나 좀 강한 정책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좀 종전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 초반, 오늘 오전장의 장 초반에는 이화공영이라든가 특수건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들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못 나오고 있고 전 고점 부근을 돌파 못하면서 장 초반 상승 이후에 다시금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제 투자 금액이 최소한 600조 원에서 1000조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이만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건설부터 해서 의료 인프라, 도로, 철도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해당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 원전이라든가 이런 방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에 해당 테마들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좀 수급이 줄다 보니까 나머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기타 테마로다가 수급이 들어간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대 강사업, 그러니까 정부 사업에 항상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정고점 부근 3,700원 부근을 돌파를 못하면서 쭈르륵 미끄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2,900원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데 2,900원 부근만 잘 지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앞전 고점을 간혹 가다가 이제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으로다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수급이 들어올 때 2,900원 부근 지지받으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 혹은 오늘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는 잡고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수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4대강 산업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건설주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특수 건설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선 고점 부근을 돌파 못하면서 7,700원 부근인데 오늘 고점이 해당 위치거든요. 여기에서 부딪히면서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빠른 반등이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6,200원 선까지 많이 빠지면은 6,2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 충분히 잡아볼 만하고요. 혹시나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6,000원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오후 시간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수급, 돈이 들어온 종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건축을 설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건축 설계 부분에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현재 위치 다시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 구간인데요. 5,100원 부근 돌파하게 되면은 좀 크게 1차 목표가 5,500원 잡고 단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매수 타점 잡아볼 만한 종목이니까요.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테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건과 관련해서 이화공영, 특수건설, 히림까지 세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보고 계신지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한동훈 당대표가 입장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오늘 공약주 자체가 지금 방산 관련이잖아요. 또 윤 대통령의 또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좀 안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공약주 어떤 종목 선정하셨고 그렇다면 이 종목의 모멘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주들만 움직이고 현 네. 정부에서 주도로 다 밀었던 업종 테마들이 워낙 많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혹시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방산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방산 업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솔직히 뭐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나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LIG 넥슨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현재 대통령이 내려오고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밀 수 있는 주도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방산주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K방산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단기적인 이런 악재, 정부 신뢰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뭐 취소가 되거나 일정이 연기가 되는 등 단기적 악재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화 시스템, 한화 그룹주들,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화 시스템 이렇게 방산을 갖다 주로 하는 그룹주 그중에서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글로벌 토탈 솔루션 방산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 중에 있고 스타링크 국내 스타링크를 만들겠다 해서 위성 산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지난 3일 방위청과 2,050억 원 규모의 천마체계 통합 군수 지원 3차 산업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수주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3분기 수주 잔고가 이번 계약을 통해서 8조 2천억 원 수준으로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주가 계속해서 쌓이는 만큼 당장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기업 정보 간단하게 보시면요. 매출이라든가 보시면 2020년 1조 6천억 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매년 최소한 10% 이상, 12% 정도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 역시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보시면 부채 비율도 점점점 줄어들면서 충분히 재정적인 안정까지 마련을 했다. PBR 역시도 아직까지 1배 수준, 1배에서 2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업계 평균보다는 훨씬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지금과 같이 단기적 악재의 매수 타점으로 오히려 저점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만합니다. 제가 오후 방송에서는 한 2만 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반의 반도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한 2만 4천 원 부근까지만 상승이 나와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갖다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처럼 조금씩 상승이 나와서 일단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2만 3천 원 부근 드리고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못해도 한 2만 6천 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하고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안정화가 되면 방산주라든가 그동안 조정을 크게 받았던 업종 테마들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매수의 기회로 잡고 좀 스윙,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한화 시스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조정을 받는 방산주 그 가운데 한화 시스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재무제표까지 자세히 봐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시장에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주목받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녀의 날이죠. 이름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마녀의 날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즉 1년에 총 4번 찾아옵니다. 이날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이렇게 4가지 파생 상품이 동시에 만기일을 맞는 날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녀의 날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선물과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에 대해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선물은 미래에 수취하기 원하는 물품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품을 현재의 가격에 사는 거죠. 선물은 물품을 전달받는 날, 즉 만기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옵션 또한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옵션을 미래의 특정 시점, 혹은 그 이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은 왜 커지는 걸까요? 내 마녀의 날에는 다양한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 대규모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마치 마녀들이 마법을 부려 시장을 뒤흔드는 것처럼 이날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주식 가격이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곤 합니다. 특히 장마감 동시효과 때 특히 극적인 변화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내 마녀의 날은 한국에서 1년에 4번 발생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 바로 내 마녀의 날입니다. 생각해보니 오늘이군요. 장 막판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녀의 날은 시장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마녀의 마법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항상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세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니까요. 지금까지 내 마녀의 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은 크게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자, 일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내용을 들었을 때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라는 식의 입장을 발표했고, 당에서도 대통령을 제명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라고 또 하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거든요. 친윤계 의원들은 아마 이 한동훈 대표에게 비판이나 사퇴하라는 식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또 소용돌이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말에 과연 탄핵 표결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또다시 지켜봐야 되는 국정 상황까지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는 0.7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홍콩은. 그런데 오늘은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의 하락을 좀 만회하는 0.3% 가까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홍콩과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은 일단 좀 엇갈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중국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 봤는데 최근에 또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 쪽에서의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러면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내년 한 해 동안 중국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중국 쪽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철 박사님과 함께 중국 쪽의 앞으로의 경기
경제 상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네. 예. 중국 쪽에 대한 요즘 뭐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근데 시장이 어렵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번 주에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경기부양책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이게 여기에서 어떤 부양책들이 나올 것인지 시청자분들이 일단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지금 완전히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었죠, 아직. 예, 일단 발표된 것은 주로 금융 완화, 통화 완화 네. 이런 것이고요. 산업 정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주기를 모두 기대하고 네, 있는 그렇죠.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전망을 보면은 일단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이구 환신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촌과 도시, 도시화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농촌 및 그 도시, 특히 지방 도시 중심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예산 적자율도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채권도 과거 평균 한 10조 위안 정도 발행하던 채권을 내년엔 한 15조 위안 정도로 더 발행을 해서 시장에 많은 이제 그 규모로 통화를 이제 풀 예정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제 다들 그 기대감을 크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에는 어쨌든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 뭐 두세 차례 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들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 적자 목표를 이걸 더 늘리겠다. 어쨌든 뭐 돈을 많이 풀어서 재정이랑 또 금융 정책을 한꺼번에 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뭐 약간 두루뭉술한 내용이 나올 거고 결국에 이게 내년에 본격적인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죠? 전인대나 이런 데에서. 아, 그렇죠. 매년 이제 한 3월경에 양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네. 그 양회 중에 하나인 전인대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제 그 동의, 결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네네. 그때까지는 무조건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베이징에서 전국 양회가 열리기 전에 네. 한 2달 전부터 지방 양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정책은 결정돼 있고 거기에 대한 수기와 프로세스가 이제 내년 초부터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제 총 전인대 말고 양회 말고 지역별로 이제 하는 양회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내년 네. 초부터는. 소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이슈나 이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중국이 내년에는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미리 사인을 막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게 실제로 그러면 중국 내부에 지금 내수라든지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또 반대급부적으로 들더라고요. 부동산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고 네네. 아니면 또 이 중국 내부에서도 뭐 싼 제품이나 상품들 많이 찍어내고 판매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중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네네. 실제로 업스트림, 그러니까 상류에 해당되는 그런 중공업이라든가 네네. 기간 산업 같은 거는 약간 호전되는 듯한 신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소기업이라든가 수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형편없이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인정을 잘 안 했거든요. 그쵸, 공식적으로는. 그쵸. 네, 그쵸. 근데 최근에는 이거 뭐 공식적으로 다 인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어제도 얼마 전에도 뭐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다라는 인식으로 내년에 경기 부양책들을 준비한다. 그런 코멘트들도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내수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뭐 알리, 테무, 쉬인 이런 것들이 더 밀고 들어오면서 우리 내수까지 피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또 약간 주춤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춤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이 알리나 테무가 약진이 아주 눈부십니다. 아, 그래요? 예, 금년 한 해 동안 그 성장률을 보면 작년 금년에서 모두 30% 넘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또 이 중국의 내부의 산업 이야기 하게 되면 또 전기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쪽의 이야기도 어쨌든 근데 또 중국 전기차가 중국 내부에서는 또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펼쳐지면서 자체적으로 퀄리티를 높이고 있고 네. 또 배터리도 또 소비가 많이 되고 있고 네. 수출도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기차 업계 쪽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요? 네, 전기차 업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쟁에 승리하고 있는 몇 개 회사에 과실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아, 이게 편차가 있군요. 네, 대다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도태되고 있는 중이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전기차들, 비아디나 이런 쪽으로만 좀 집중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경쟁으로 이제 옥석가리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중국 쪽에서의 쉽지 않은 상황.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건 경기가 중국 내부에서는 안 좋다. 중국의 일반적인 사업하는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는 것, 내년에 펼치려는 경기 부양책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중국의 우려, 전 세계의 중국의 소비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는 우려를 뭔가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 네. 그러니까 경제공작회의 이전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된 걸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내수 진작을 하겠다, 소비 진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 역주기 통제도 하겠다 역주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제요? 이게 우리는 안 쓰는 말인데요. 네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피는 게 기존의 이제 중국의 정책 기조인데 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 설령 그런 중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적어도 21세기 들어와서는 처음 나온 발언입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만큼 위기라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위기감은 상당히 대단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중국의 국영 매체에서도 떠들고 네네. 당내에서도 떠들고 지금 모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그동안에 해오던 관례도 깨고 네. 그동안 해오던 경제정책 방향과도 다르게라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부터 이 중국 내에서 지방 전인대나 지방 양회에서도 그런 부양책들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3월에 전인대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것들이 정책들이 나올 텐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중국의 이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걸 가만히 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도 잘 돼야 되고 그런 지지 세력도 얻어야 되는데 결국에 그러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구하는 경제의 정책, 경제의 방향성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그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아주 명확하고요.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고품질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쌍순환 경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이요? 예,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신질 생산력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신질 생산력은 뭐냐면 과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과거에 지금까지 중국이 해오던 걸 양적 생산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다. 많이 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설비 많이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넘치니까 수출도 덤핑을 하고 이래서 국내외로 다 문제가 되니 이제 그런 건 지양하고 이제 양을 많이 팔아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적게 팔아도 고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고품질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산업 구조를 우리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그래서 말은 쉬운데 그쵸? 그게 가능한 예. 얘기냐? 시간이 걸리기도 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과학기술 개발에 아주 거국 체제로 지금 돌입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과연 성과가 나오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데 조금씩 이제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또 사실 따져보면 내년이 네. 다음 5년간 중국 지도부를 또 선보이는 네.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보장 없이, 뭔가 깔아놓은 판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싸게 만들고 싸게 많이 파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육성해서 그런 것들로 경제를 유지하겠다, 발전시키겠다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에 과도기인 상황에서 중국이 위험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연결되는 건, 그럼 전기차를 지금 중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질 생산력의 방향성으로 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철강이라든가 네.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과거 산업입니다. 그렇죠. 도태시켜야 되는 산업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제 태양광처럼 소위 신삼양이라고 부르는 요것들이 중국 정부 정책 시각에서는 현재 산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신 그 신질 생산력이 네. 이제 미래 산업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산업에 해당되는 전기 자동차, 네.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당분간은 먹거리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중국의 전기차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뭐 해외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 뭐 특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 또 보시는 분들은 중국 전기차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 신질 생산력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중요한 건 결국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반도체에서도 그럼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메모리는 많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도 중국이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물론이죠.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거의 국가의 다음 운명을 결정할 정도의 기술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전략핵과 똑같은 우선 순위를 이 반도체 개발에 이제 부여를 했다고 전략핵 하거든요. 수준으로? 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중국이 그야말로 국운을 걸고 투자하고 개발해 나가는 그런 기술이고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 정부가 과거 산업, 뭐 말씀해주신 철강, 화학 뭐 이쪽보다는 뭔가 자금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주는 걸 반도체 쪽에 훨씬 더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AI 칩을 만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AI 칩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에 해당되는 네. 그런 위성 통신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제 그 뉴럴 칩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뭐 중국 쪽에서의 기술 성장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막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질 생산력으로 집중하게 되면 그 속도가 또 가속화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자연스럽게 산업의 위기, 중국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긴장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더 격화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미 금년도에 네. 우리나라 그 과기부가 매년 주요 국가들의 그 과학기술 네네. 수준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금년에 드디어 중국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넘어섰다고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보다 높다고 높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전됐다. 예, 역전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인식이 비교적 짙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모두 힘을 합쳐서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예, 과학기술 경쟁에 부심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법이 너무 필요한데, 뭐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그냥 중국의 부양책 한다니까 경기 소비주, 중국의 소비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걸 기술 격차를 좁히고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산업은 격차를 늘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현재 중국에 많이 팔고 있는 것들은 중간재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기술 제품인데 그럼 중국 자체 기술 수준이 올라오면서 하나씩 우리 제품을 대체해 나가는 그쵸. 것이 명확하죠. 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었으면서 미중 간의 디커플링도 심해질 것이고 우리 기업한테는 거의 최악에 가까운 환경이 도래하는 거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고부와 가치, 고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큰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근데 또 최근에 어쨌든 중국이 뭐 무비자 입국도 허용을 해주고 우리나라의 한한령 같은 것들도 약간 해제하려는 제스처를 화해 제스처를 막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이유라고 보세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상황과는 별로 관계 없다고 말씀을 그래요? 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일본에 대해서도 그 네, 일방적인 그걸 같이 개방했는데요. 풀었죠. 일본 쪽의 반응도 갑자기 왜 개방을 하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뭘 해서 그런가? 이렇게 논의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일방 개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을 떠나는 기업과 그 투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떠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고 기술 인력이 나가는 거를 굉장히 막고 싶어 해요. 결국은 이런 식의 제스처로 더 많은 기술 기업들, 더 많은 기술 인력들이 중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시각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냥 본인들의 그런 시장이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한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어쨌든 오픈하고 개방을 하게 되면 뭐 기술 쪽도 그렇지만 사실 뭐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다 무너졌는데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소비나 이런 것들로 봐서도? 별로 그럴 힘들까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은 미국 이야기 또 중국 이야기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뭐 트럼프 당선인 취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세 중국에 엄청나게 때릴 거다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을 막 때렸는데 이번에도 더 때릴 건지 그거보다 더 심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더 심할 거라고 보죠. 더 심할 거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60% 관세 얘기를 하니까 모두들 경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중국을 때려온 것이고 네. 중국 정부는 그 이후 첫 번째 무역 전쟁 이후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미국에 대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정말 대단한 싸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계속 때리면서 뭔가 협상을 하고 얻어내려는 카드를 보일 텐데 중국 쪽에서는 그럼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거기에 그 대응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경제 구조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비중도 20% 아래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EU 시장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신규 시장 그러니까 브릭스라든가 글로벌 사우스를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미국이 그런 60% 같은 고관세를 때리면 중국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이 이제 올 것인데 그쵸.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그거 하나로 끝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쵸. 어느 한 고정된 정책을 하기보다는 미국이 어떤 그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개개별 대응을 탄력적으로 계속해 나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뭐 위안화로 환율로 대응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히토리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어쨌든 미국도 중국을 그냥 뭐 고사시키겠다 뭐 이런 전략은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중국에게 얻어내려는 게 있으니까 트럼프도 뭔가 중국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트럼프가 거기까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로컬 마켓, 그러니까 내셔널 마켓, 그러니까 국가 시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 지역의 커뮤니티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경기가 좋아지도록 하는 거기에 그 정책의 방점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역 역조를 없애라. 한마디로 그거를 달성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의 우리의 미국의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중국의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로 바꾸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그런 방향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국제 정세도 계속 저희가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내부의 상황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것은 근데 또 중국이랑 북한이 최근에는 또 뭔가 밀접한 관계들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 쪽에 협조나 이런 기술, 무기, 우주항공의 이런 기술 이전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북한이 뭔가 틀어졌나? 사이가 멀어졌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중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고 네네. 또 북한과 러시아가 그렇게 그 전략적인 협력을 하게 되니까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하고 친하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여러 시그널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네. 북한이 중국을 떠나서 독립해서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국가 간 관계는 정도 이상으로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중국이 여러 가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할 때 러시아나 북한과 친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그걸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과 가까이 지내봤자 이득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중국이.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내년에 이제 새해에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도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미국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중국 쪽에 대한 패러다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네.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네. 일단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온 결과이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각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이 지금 상황에 대한 각자의 대응책을 나름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일단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나라의 자체 리더십, 확고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 정부가 기업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 중국 이야기 하다가도 결국에 내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아쉬운데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철 박사님과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스닥 사상 최초 2만 돌파 환호 속 대한민국 증시 기술적 반등 에너지 약화, 펩트론, HD, 현대미포, 삼양식품 강세입니다. 자, 계속 말해드린 대로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마디 지수대를 돌파하지 못했던 나스닥마저 왜 내가 3대 지수의 대장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다우가 조금 처지면서 5일 연속 하락으로 지금 21선을 깼습니다. 자, 다우가 고개를 숙이자. 자, 엔비디아가 들어가면서 다우가 이제 트렌드 있게 변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요즘 조금 주춤거렸죠. 근데 이제 또 나스닥에 있는 구글이 나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글은 지금 다우지수에 편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애플과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30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전통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던 그 부분이 트렌드 있게 좀 다우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구글이 나스닥에 있단 말이죠. 구글, 엔비디아, 지금 애플이 다 나스닥에 있는데 다우존스 30에 뽑혀 있는 거는 애플, 엔비디아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플, 엔비디아가 지금 특히 엔비디아가 요즘에 좀 주춤거리는 가운데 자, 오히려 이제 구글이 또 뜨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자, 얘네들은 괴물이 너무 많아요.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어제 또 나스닥은 반대로 움직여버렸죠. 1.77 오르면서 다우 S&P 500에 비해서 다우는 약보합이고 S&P 500은 강보합이었는데 나스닥은 2% 가까이 급등해버렸습니다. 자, 2만을 단번에 뚫어버렸죠. 자, 이렇게 마디 지수대를 뚫을 때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 저항을 뚫으려면 강한 에너지로 뚫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만 55.93을 찍고 2만 34.89로 끝났습니다. 또 이제 구글이 또 출렁이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진짜. 자, S&P 500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머리가 몇 개인지 메두사보다도 머리가 많은 증시예요. 미국은. S&P 500. 이 지금 S&P 500도 지금 조금 더 올랐죠. 다우만 지금 꺾여가지고 21선을 깼습니다. 이 S&P 500은 11선 위에서 지금 다시 살아난 모습이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도 오랜만에 3% 급등을 했습니다. 2.72%죠. 자, 오랜만에 급등을 했는데 이제 필반은 가장 4대 지수 중에 지금 머무르고 있죠. 인텔이라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전통적인 순수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애플, 엔비디아, 뭐 지금 구글에 비해서 조금 포텐셜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도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대단한 시세고요. 밑에서 11선이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세가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독일 닥스가 2만을 먼저 가자. 나스닥이 내가 질 수 없다 해서 2만을 또 갔습니다. 독일하고 미국하고 다른 지역이지만 2만이라는 마디 지수대를 동시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2만을 기점으로 다시 또 2만 5천, 뭐 3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또 기초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의 최고의 증시들은 아주 뜨겁습니다. 자, 신흥국 지수입니다. 브라질도 지금 다시 급등을 시작했어요. 신흥국 지수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후발로. 이게 지금 절대 하락세가 아니라고 했죠. 월봉으로 보면은 우상향이에요. 지금 일봉상에서 최근에 조정을 한 것뿐이죠. 자, 강하게 뚫으려다가 지금 61선, 121선에 막혀서 윗꼬리를 단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이런 식으로 나와야 우리나라도 얘 보면은 거의 완전 V자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V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파벳을 V를 써보면 이쪽의 기울기가 이쪽의 기울기가 똑같죠. 막 이렇게 삐뚤게 쓰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너 루트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이 루트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 루트니 뭐니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V자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의 기울기랑 이번의 기울기가 가파르기가 비슷할 정도로 나와야 추세가 반전이 돼요.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러니까 지금 이 음봉으로 떨어졌던 게 양봉으로 지금 메꿔지면서 그렇죠? 이걸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고 여기서 애매하게 약해버리면 또 주저앉아서 저점을 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일단 브라질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자, 인도를 보겠습니다. 인도는 브라질보다 먼저 가 있었었죠. 그렇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가 있었죠. 지금 이미 여기서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으로 꽂아 넣은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내려간 각도에 비해서 5일 이동평균선 각도를 보면 여기가 더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전이 될 때는 내려갔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야만 그 떨어지는 에너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1선 위에서 4일 동안 행보를 하고 있죠.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이것도. 자, 위에 다시 도전. 8만 2천을 뚫어서 8만 3천, 4천 갈 수 있는 지금 그 기세를 도모를 하고 있죠. 여기 걸려있는 이 박스권 부분. 여기에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흥국도 살아나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브라질, 인도, 신흥국도 살아나고 있고요. 브릭스 중에서 이제 중국도 살아나고 있죠. 자, 중국도 지금 아주 좋습니다. 어제 갭상승에 이어가지고 갭상승을 유지하는 양봉이 지금 나왔습니다. 심천도 보겠습니다. 심천은 상해보다 또 한 단계 위에 있어요. 그렇죠? 자, 심천도 마찬가지죠. 갭상승한 부분을 깨지 않고 지금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일 깨지 않고 3일 이상 갭이 유지가 된다면 아주 의미 깊은 갭이 되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하락갭이 있거든요. 하락갭을 날리려면 장대 양봉 아니면 이런 상승 갭으로 장군봉군으로 날려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락갭을 상승 갭으로 날려버린 것이죠, 지금. 자, 위로 그럼 다시 또 박스권 상단 도전에 나서요. 자, 지금 브릭스도 다 살아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러시아는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러시아도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자, 지금 니케이도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자, 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살아나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자, 대만 가권을 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은 일단 한번 주저앉았네요. 그렇죠? 이 니케이가 오히려 뒷심을 발휘했고 이 대만은 일단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공공 박스권이죠. 자, 우리나라만 상당히 답답한 모습인데요, 이거. 자, 일단은 3일 연속 이 가파르기는 좋았는데 바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21선 돌파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자, 이 정도 강도로는 안 되거든요. 이 정도 강도로는 안 되고 거의 역V자로 꺾일 정도로 강도가 높으면서 61선까지 최소한 61선까지 2550선까지 다이렉트로 꽂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쌍바닥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궁둥이가 낮아졌거든요. 이건 또. 여기서 궁둥이가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궁둥이를 높이면서 올라가야 쉬운데 이건 지금 궁둥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힘이 더 필요합니다. 이건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필요해요. 지금. 딱 봐도 그냥 다 가장 불리하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불리하죠. 코스닥은 저점이 먼저 깨져버렸기 때문에 자, 일단 21선 위에는 올라왔으나 이제는 이제 이 내려오는 이동평균선 61선, 121선 거기다가 전고점의 저항들 이런 거 뚫으려면은 이 정도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틀 연속 오른 것만큼 한 3, 4일을 더 올려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이동평균선이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머리 위에 깔려 있다는 거 상당히 기술적으로 불리한 위치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자, 1446.30 원달러 환율 전고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전고점의 저항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살짝 밀리는 사이에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반등을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또 갈림길이죠. 전고점을 원달러 환율이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서 만약에 장대 음봉을 받고 떨어진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이 강력하게 반등할 기회가 생기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2022년 10월 달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한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은 또 힘들어집니다. 이거. 자, 지금 원달러 환율 고점 돌파와 코스피, 코스닥의 저점 재돌파를 이 갈림길에 지금 눈앞에 와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WTI는 아직도 안정적이고 오히려 지금 WTI는 밑에를 붕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저점이 붕괴될 것 같아요. WTI는. 지금 두바이유나 브렌트유도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유가는 안정적입니다. 자, 외국인이 또 1,500억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더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1,500억을 팔고 있고 코스닥은 250억을 팔고 있는데 자, 기관이 사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은 그나마 연기금이 920억 들어오고 있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세가 이게 안 들어오는 게 지금 저기입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사주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지금 1,000억, 1,400억, 1,500억. 오늘 이 상태로 간다면 3,000억 가까운 또 매도세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도 이제 B2가 다 털리고 있는데 또 다시 지금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들어오면은 또 개인을 털기 위해서 또 저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자, 연기금이 오늘 들어오고 있으나 연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떨어진 것을 기계적으로 채워넣는 매매 그 이상이 아닙니다. 연기금이 사실 적극적으로 이 활약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구조상. 이게 화끈하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화끈하게 풀어주면 또 이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증시를 못 믿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매일 가능성이 아직도 크다는 거.
그러니까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비중이 내려가요. 그럼 기계적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연말까지 이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그냥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마치 가습기에 물이 빠지면 가습기에 물을 채워 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게 아쉬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지금 그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나를 지금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안 왔습니다. 자, 다시 또 이제 구글이 또 난리죠, 요즘에는. 자, 물론 테슬라가 날라갔지만 테슬라는 지금 이미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짝짝꿍 칠 때부터 이미 70% 가까이 오르는 추세였고요. 구글이 최근에 또 살아나고 있죠. 갑자기 양자칩을 들고 나오더니 지금 7, 8위에는 알파벳 AC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나스닥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알파벳이 7위, 8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는 1.34, 도요타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자, 소니가 3.18, 그리고 리크루트 홀딩스가 4.28, 이 두 개가 가장 눈에 띄죠. 전자제품 파는 회사도 살아나고 있고 지금 인력 채용 플랫폼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도 지금 좋은 모습이죠. 일본이 뭐 금리를 경기가 죽을까 봐 맨날 제로금리 하다가 이제 찌끔 올렸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좋아진 거잖아요. 제로금리만 하다가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좋아진 거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기를 옥죄려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게 더 커요. 나라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트 홀딩스랑 소니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주가의 모습과 금리도 인상을 한번 했다는 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 판단이 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도요타만 움직이면 제대로 움직입니다. 자, 알파벳 A 대단하죠. 지금 신고가를 뚫어버렸어요. 저희 고점, 7월달 고점을 단번에 장대 항목을 뚫고 갭상승이 또 나왔어요. 자, 구글 대단한 흐름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또 양자칩 이슈가 또 부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게 조금 주춤하자 구글이 또 난리예요. 자, 귀주 못해주 갭상승 후에 지금 누르는 흐름이지만 일단 21선을 뚫어냈다는 게 의미가 크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CATL은 상당히 좋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곧 6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꼭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수렴형이 만약 위로 터지면은 심천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브라질, 인도, 중국까지 신흥국마저도 지금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도 자, 지금 결국에는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거의 왔다고 했는데 지금 뭔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갭상승이 투갭이 나왔거든요. 이틀 연속 갭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121선만 뚫어내면 정말 머리 위가 시원해지는 지금 느낌이거든요. 여기 지금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딱 61선에 정확하게 걸렸잖아요. 처음에 걸렸으니까. 맞고 떨어졌다가 지금 한동안 있다가 121선의 저항이 있다가 지금 이 121선의 저항을 두 번째 뚫는 지금 상황이죠. 한 단계씩 뚫어 나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여기도 이제 121선만 뚫어내면은 2,900엔 이상 여기를 지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요타 자동차가 121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럼 니케이 지수도 지금 답답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밑에 있는 소니, 히타치, 리크루트 홀딩스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쟤는 1위만 움직여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자, TSMC도 조금 주저앉았지만 얘네도 계속 고공권이죠. TSMC도 결국 윗부분으로 결정할 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특징주를 좀 살펴볼게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 자, 오늘 펩트론이 움직이는데, 자, 펩트론은 실적으로 갖는 종목은 아니죠. 지금 실적이 계속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매출액도 반토막 났어요, 지금. 2021년에 66억 했는데 작년에 33억으로 줄어버렸고 영업이익은 지금 150억대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매출액 다 더해봐야 16억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15억 이상을 4분기 해야 그나마 작년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2021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절반 반토막 난 상황이에요. 지금 영업이익도 80억, 이것도 거의 지금 120억, 130억 적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적자는 150억 적자 4년 연속 그냥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오 회사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플랫폼 기술 수출을 많이 꽂아서 그 파이프라인에서 떨어지는 이 지금 이 저기를 계속해서 유효하게 가져가지 않는 이상 이 적자가 많이 나서 5년 연속 이상 초과가 돼버리면은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을 10개를 꽂아놓은 다음에 그 마일스톤을 계속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려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 후발주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자른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꾸 부업을 하게 돼요. 사업 목적에 자꾸 다른 거를 추가해요. 꽃 배달을 추가하고 장례식 장업을 추가하고 막 그런 회사도 있어요. 지금 바이오 회사 중에서 꽃 배달하고요. 장례식장에 그 식기 그 나눠주는 그 사업까지 추가해가지고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어떤 회사는 빵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렇게라도 버텨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대상에 오를 걸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물론 지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아직도 지금 시세는 살아있어요. 조금 예전에 주춤거리지만 일라이릴리와의 협업 소식 때문에 지금 이게 살아있는데 결국 펩트론도 그거죠. 일주일, 한 달 이 약효 지속 기간을 늘리는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을 알테오젠처럼 여러 군데에서 원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실제로 그걸 적용한 어떤 저희가 나와야죠. 신약이 나와야 뜨는데 지금까지는 그 모습은 없다. 어쨌든 지금 오늘 급등해서 21선을 다시 탈환한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입니다. HD 현대미포. 지금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죠. 자,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었죠. 매출액 단위 자체가 억십억, 100억, 1000억 조 단위거든요. 2조 8천억에서 올해 4조 4천억으로 규모가 계속 커졌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영업이익 적자였는데 864억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자,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 기업이죠.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이에요. 상당히 재무가 좋죠.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후행적이죠. 재무제표는 스냅샷으로 분기가 다 지나고 4분기가 찍히죠. 10월, 11월, 12월 이 지나야 4분기 실적이 찍혀요. 이 예상치로 되어 있잖아요.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미리 움직입니다. 미리 52주 신고가를 간 상황이죠, 지금. 자, 현대미포가 미리 주가는 저기를 간 상황에서 이번 연도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되는데 내년도도 지금 예상이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배를 만들기 때문에 돈을 받는 시기가 큰 배를 만드는 현대중업보다 먼저 돌아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는 것도 얘네가 빠르다는 거죠. 근데 실적이 찍히는 것보다 기술적인 모습은 먼저 움직이니까 얘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움직이게 돼요. 큰 배를 만드는 업체들보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이 해양 플랜트를 하는 업체보다는 더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조선주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HD 현대미포조선이 최전선에서 1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신고가 가까이 간 기업이 있죠. 삼양식품입니다. 자, 이것도 실적이 대단합니다. 자, 이런 기업은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6,420억짜리가 올해 보세요. 1조 6천억 원이 됐어요. 3배가 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654억에서 3,378억. 자, 무려 영업이익은 7배가량 늘었습니다. 2021년부터 4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이 한 번도 역성장한 역사가 없죠. 지금 대단한 실적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농심마저 제치고 우리나라 1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주가는 이미 삼양식품이 좋은데, 자, 농심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라면 하면은 1위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삼양식품이 주가도 그렇고 지금 이 실질적인 지위도 역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만약 뚫는다면 또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삼양식품 같이 이렇게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은, 차트도 좋은 것들, 이런 지금 군계 일학인 종목들을 관심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불닭볶음면 먹고 찐살, 비만 치료제로 빼볼까?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 전기차 회의론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들어볼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 이슈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분의 의견이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이 쏘아올린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 소식이었고요. 이제 트럼프 2.0 시대 일어날 일을 우려해서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 미국 쪽에서 공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를 뭐 중단했다 아니면 늦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팩트일까요? 예. 뭐 블룸버그랑 로이터에서 심심치 않게 한국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잘 예. 올라와요. 예. 근데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한 79조 원 정도를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예. 그거 투자금 어떻게 하냐. 이거 한국 배터리 업체 굉장히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기사를 낸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뭐 이게 저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썼는지 참 의문시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평가하는 이유는 사실 그 트럼프 2.0 시대에 가령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어떤 커다란 위협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 투자의 축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공장 가동률을 갖다가 뭐 줄인다거나 아니면 투자 계획을 처리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유일하게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이 캐나다에 사실은 그 양극재 공장을 원래 짓기로 했는데 그게 9월 달부터 연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가 그 당선이 되기 이전 시점을 또 그 시점 9월이니까. 자체가 예, 예. 사실은 그 이전에 했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블룸버그의 어떤 기사 자체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쓴 기사인지 저는 굉장히 뭐 의문인 사항인 거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은 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리스크를 갖다가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다시 말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자체가 사실 첨단 제조 세액 공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ALPC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걸 엄청나게 받고 있고, 예. 이제 뭐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많이 받게 될 텐데, 그게 가장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투자 철회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업계에서 공공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건 이런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다라고 이미 기업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한국 업체들의 어떤 대응이 이런 어떤 기사들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뭐랄까 정부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뭐 삭감할지 굉장히 떨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근데 왜 이들이 IRA의 뭐 전기차 보조금이나 그 말씀해 주신 세액 공제 어렵다고 보는 건지 도대체 그 근본 심리는 무엇인지 평론가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이게 네. 그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는 공약으로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사실 이걸 그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IRA 자체를 갖다가 폐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폐지 자체는 안 하고 이걸 갖다 수정 보완하는 방식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산 조정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예산 항목들을 갖다가 조정하는 건데 그거 역시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원에서 일단 필리버스터 자체를 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원 통과는 가능하죠. 근데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원의 지형 자체가 공화당이 약간 우세이기는 합니다만은 완전히 그 어떤 법안을 갖다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통과시킬 만큼 그렇게 많은 그 격차, 의석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다 더해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미국의 지금 수많은 일자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한국의 어떤 배터리 업체라든지 반도체 업체라든지 어떤 엄청난 투자에 의해서 사실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일자리에 어떤 위협이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제조 고용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색이요? 그게 이제 일자리가 예. 그 주에서 15,000개 이상 늘어난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캘리포니아를 제외하면 전부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들입니다. 가령 뭐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엘라바마, 텍사스. 아, 그러네. 공이 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공화당이 이겼잖아요. 그 공화당 의원들이 그다음에 주정부들이 이 AMPC를 갖다 줄여서 한국 업체들이 가령 뭐 철수를 한다거나 가동률 중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공장에 있는 공기 자체를 늦출 수도 있겠죠. 건설적인 것들은. 그런 걸 갖다가 용인할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역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의 소송도 엄청나겠죠. 트럼프 일기 때 그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트럼프가 없애려고 할 때 그 엄청난 소송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지역의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수천 명 단위로 일단 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소송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연대를 해가지고 거기 변호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천 명 모아진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반대하는 정책들을 실행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소송전에 나서겠다. 근데 이거는 기업들의 어떤 사활이 걸린 건데 글쎄요. 이걸 갖다가 과연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다 손을 들어줄지는 굉장히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네. 실제로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리쇼어링이라는 건 미국으로 공장이 다시 되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집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EV하고 전기차하고 배터리는 21년부터 24년 1분기까지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장려하기도 했었고. 한 1,000개 정도의 기업이 돌아왔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중에 500개가 전기차하고 배터리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미국으로의 우리 한국 업체들이 투자한 것들이 23년 북미에서 23년 만이에요. 2만 36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얼마 전에 어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뭐 10억 달러인가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각종 뭐 면세 조치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79조 원을 갖다 투자를 해서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한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과연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행동들을 아니면은 규제들을 할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도 지어주고 거기 일자리 창출도 어마무시하게 해주고 네네네.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좀 블룸버그 통신이 좀 알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예. 일단 그래도 이제 네네. 만에 하나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수정 보완 이후 말씀을 네네네. 하셔서 이루어진다면 그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있다면 어디까지 그럼 우리가 시나리오를 대비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네. 그 보조금 자체를 갖다가 대폭 줄이거나 없애거나 AMPC도 약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그런데 이게 줄인다 그래서 이게 당장 그 발효가 된다거나 시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IRA를 만들 때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반대를 했겠죠. 이 반대를 뚫고서 그 IRA법을 만드는 데까지, 그러니까 양당의 합의 과정을 이끄는 데까지 거의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 예산안 조정안을 하는 것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면은 사실은 26년 초 빨라야 그다음에 26년 중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기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은 7,500달러의 보조금 축소는 가능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AMPC를 없애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거기에 찬성할 그 미국 그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네. 트럼프 2.0 시대 전기차 수요는 네. 괜찮을까? 이것도 네.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왜냐면 걱정. 수요 공급 차원에서 수요가 예. 있어야지 팔리는 건데. 예, 금방 이게 뭐 금방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보조금을 줄이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언을 했잖아요. 우리가 줄 거야. 그 캘리포니아라고는 미국에서 제일 큰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예, 우리가 줄게. 네. 우리 제일 많이 전기차가 미국에서 팔리는 주가 캘리포니아예요. 그 주를 따라하는 주들이 뉴욕부터 해가지고 6개 줍니다. 매사추세츠 뭐 이런 큰 주들 우리들이 보통. 그러니까 그 미국의 주들 가운데에서는 GDP가 비교적 높은 지역들 이런 쪽에서는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북미 지역의 그 미래세 이번에 추정한 건데
북미 지역은 내년에 YOY로 30% 전기차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리포트에서 얘기한 거에 충분히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조금 축소라든지 뭐 보조금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25년 중에 실시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6년에는 보조금이 없어져. 1년 있다가. 그럼 25년에 전기차를 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가 보조금 없어지기 전에 네. 빨리 사야지. 선구매 빨리. 예.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당겨오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예.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가 저 황색선이 오토론 금리거든요. 오토론? 점점점점. 예. 거기가 오토론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만 자동차를 현금으로 주고서 완납을 하고서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쵸. 대부분 할부로 사는 건데 이제 오토론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실제로 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승승장구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그 북미 시장에서 내년에 테슬라 신차들이 거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이버 트럭 저가형 한 7만 9천 달러 정도 되는 사이버 트럭 저가형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 Y 주니퍼라는 모델이 나와요. 모델 Y 사실 테슬라의 기존의 전기차들은 이 디자인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상했는데 그 디자인을 바꿔서 모델 Y 주니퍼라는 모델이 나오고 그 저가형 모델들이 계속해서 납니다. 모델 2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다음에 로보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돼요. 그러면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률이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중심의 수요는 내년에도 굉장히 본격화될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25년도에 그 북미 지역, 특히 미국의 어떤 자동차,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분석을 기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려다, 한마디로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참 테슬라는 천운이 좀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그리고 결국 전기차 시대도 대세를 지속할 것이다.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한편으로는 평론가님 이 부분도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게 ESS 에너지 네네네. 저장장치라고 그것도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개화가. 네.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캐즘 이런 걸 걸려서 주춤했을 때 뭔가 ESS 수요 좀 대비하자. 그러면서 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 라인에 ESS를 대체하는 네네네. 그런 그렇죠.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ESS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ESS 시장이 이게 그 규모 자체의 어떤 성장률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실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EV와 달리 ESS 시장은 성장이 엄청나게 가속화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그 분석 기관들의 어떤 분석입니다. 네.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ESS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23년 83기가와트 아워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2030년에 얼마까지 커지냐면은 440기가와트.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27% 성장합니다. 예. 이게 IEA 국제 에너지 기구가 추산한 거예요. 또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고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데들은 또 다른 시나리오겠죠. 2030년에 912기가와트 아워로 연평균, 두 배 이상이네요. 연평균 41% 전망치. 성장할 거라고 예, 전망을 예, 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선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의아할 거예요. 도대체 ESS가 왜 이렇게 도대체 많이 뭡니까? 설치가 되는 거지? 예.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국의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근데 이런 것들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죠. 경직성, 간헐성이 있잖아요. 간헐성.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좋을 때는 생산을 많이 하는데 네. 밤이 되거나 바람이 안 불면 생산이 못 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자체를 많이 생산할 때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ESS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AI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보통 미국의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가 필연적으로 거기에 붙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전력망에도 사실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ESS가 설치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전력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ESS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그 전압의 전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불안정성이라고 불안정하다 그래요. 약간 우리가 그 과거 같으면 왜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전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게 불안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류가 불안정하게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면은 AI가 굉장히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전력망에도 ESS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전력망에서 그 ESS가 전기를 받아서 예. 이게 데이터 센서로 안정적인 전류를 흘러가게끔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용 데이터 센터에 ESS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뭐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뭐 ESS를 갖다가 설치해 두면은 정전 때도 대비가 되는 거고 또 남는 전기를 갖다가 보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사실은 조금 아까 이제 그림에 나왔지만 그 미국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그 황색 선이 캘리포니아고요. 예. 이 검은 선이 텍사스거든요. 근데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 추세예요. 미국에서는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뭐 기하급수적 설치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그 똑같이 그 ESS 설치도 그렇겠네요. 똑같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어떤 패턴을 보이면서 그 로켓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날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사실은 본격화됐다, 거의 본격화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23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이게 25년, 26년, 27년 이렇게 30년까지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ESS 시장에는 중국산 배터리, LF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 LF 배터리 자체도 그 미국은 관세를 때려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그걸 갖다 국가 안보의 개념으로 취급을 해서 미국 군 시설, 군대에 관련된 시설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다 빼고 있습니다. ESS부터 다 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갖다가 중국에서 뭘 눌러가지고 폭발을 한다거나 일부러 정전을 시킨다거나 안보의 개념으로 그렇죠. 안보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되는 거예요. 거군요. 예. 그래서 미군 군내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 군과 연결되어 있는 민간 업체 것들도 다 철수를 시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갖다가 중국산 제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한국산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어떤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ESS 시장에서 먹을거리가 상당히 예, 있겠네요. 상당히 앞으로 예. 있는 겁니다. 배터리 예. 기업들도 좀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가 ESS를 갖다 다시 생산하려고 LFP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시도를 네. 하는 거죠. 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중국 시장에 내줬던 그런 걸 빨리 좀 찾아왔으면 네네, 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커지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그렇죠. 그 역할도 굉장히 AI 시대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 발전이. 그 굉장히 중요한 네. 개념입니다. 예, 예, 예. 네. 오늘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투자 포인트로 또 네.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윤석전 경제평론가님과 이런저런 대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2.0 시대 우리 쫄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네네. 들었습니다. 예. 전기차나 뭐 배터리나 ESS나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에 그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 염두에 두시면서 네네. 좀 그런 전략 잘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이 계엄 사태라든지 탄핵 정국의 영향을 조금씩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는데 상승 탄력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다가 공포에 질렸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공포에 위기에 매수를 하고 나중에 수익을 노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포에 사라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이런 것들 수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인 수급 상황,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계엄 탄핵의 충격파가 약간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일단은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부터 어제까지의 수급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원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패닉셀 정도의 엄청난 매도는 아니었지만 하루에 8천억 원 넘게 9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날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8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근데 코스피에서 역시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끝까지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되겠고요. 기관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투자의 수급도 있겠지만 연기금의 수급이 코스피로 많이 들어오면서 4일부터 어제까지 2조 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죠.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동반 매수세를 좀 보여주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튀어오르는 양상이었고 기관은 일단은 코스피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자, 현재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8.5% 하락했고 코스닥은 23% 넘게 하락했는데 블룸버그가 집계를 했는데 전 세계의 93개의 주식시장의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엄 사태 이후에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92위, 코스닥이 93위, 결국에 꼴찌인 상황. 그런데 이것이 저평가인 상황일 수 있다라고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피 PBR이 지금 0.85배, 0.8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도까지 지금 PBR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보다 과연 위험한 상황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뚝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비슷한 하단 밸류까지 내려왔다. 자, 이러면서 2000년 7월 이후에 기간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이 PBR이 0.85배 수준까지 왔을 때 만약에 매수를 해서 20거래일 정도를 유지하면 70%는 거의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수익을 봤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120일 기간을 점점 길게 봤을 땐 어쨌든 0.85배 수준이 왔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엔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과거의 통계로서 확인을 해봤을 때 자, 그러면 지금은 좀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외국인들은 지금 지난 계엄 사태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을까요? 자, 4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한 탑 10 종목을 봤습니다. 네이버를 사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1, 2, 3, 4 오거든요.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그다음 SK하이닉스를 사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이런 방산주들도 사고 있고요. 그 외에 엔터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사고 있네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현재 수급은 은행주들, 밸류업과 관련된 은행주들은 좀 매도를 하고 방산주들은 오히려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윤석열 정권의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피해주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수주 실적 자체는 계속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오히려 트럼프 당선하고 나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관은 그럼 뭘 살까요? 기관은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골고루 담고 있더라고요. 삼전 SK하이닉스를 동시에 담아가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도 역시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오히려 금융주를 저가에 좀 매수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아, 현대차도 동시에 담으면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투매가 나왔는데 주식은 팔고 오히려 ETF를 사고 있더라고요. ETF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를 1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역시 개인 투자자들 과감합니다.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튀어오를 거를 예상을 하고 2배로 수익을 얻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나 ETF 어디에 시청자분들은 눈이 많이 가시나요? 이런 종목 중에 ETF 중에 한번 잘 골라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전국은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네. 시장은 3거래 연속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렇게 오전장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까지 어쨌든 정치적인 이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탄핵 표결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마지막까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주식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가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